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했어요? 그건 그거고 법은 법이야. 내가 아내였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우입니다. 올해 40세죠. 회사에서 18년 가까이 일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저를 맞이하죠.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으셨던 그 거친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 하고 중얼거리며 영정 앞에 앉습니다.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죠. 아버지는 제가 7살 되던 해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어머니가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한 뒤로는 정말 홀로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어린 제가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곧 올 거야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답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게 되셨죠. 대신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와 아빠 역할을 모두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차고지로 출근하시고 늦은 밤에 돌아와서도 제 숙제를 봐주셨어요. 학교 운동회 때는 다른 아이들 부모처럼 도시락도 싸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등은 점점 구부러졌지만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여러 번 포기하셨어요. 야근을 하면 집에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되셨거든요.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해도 집에 애가 기다린다며 집으로 돌아오셨죠. 아버지에게는 제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도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요. 매일 수백 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 책임감, 교통체증 속에서 정시 운행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 가끔 만나는 불친절한 승객들까지.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집에 오시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거든요. 공부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더 오래 일하셨죠. 정년 퇴임 후에도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제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젊은 부부끼리 살아라며 혼자 계시겠다고 하셨죠. 대신 매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 챙겨드리면서 지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시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호야, 아버지는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실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생 많았다고 하셨어요. 저야말로 아버지께 고생만 끼쳐드렸는데 도리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셨죠 하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빈집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저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건강 때문에 편할 날이 없으셨거든요. 이제라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셔야 할 텐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친척들에게 연락도 돌리고 장례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걸 정리해야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조용하게 보내달라고요. 화려한 건 싫어하시니까 정말 조용히 아버지답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버지 사진을 감쌉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괜찮다, 잘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정을 정성스럽게 닦았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버스 기사님들, 동네 분들, 제 직장 동료들까지 다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와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조문객들이 한 분씩 오실 때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새삼 느꼈어요. 성호 씨 아버님이 참 인자하셨지. 버스 운전하실 때도 승객들한테 항상 친절하셨어.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보는 어머니 영숙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차림새였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명품 핸드백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다들 영숙을 알아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영숙이 아니야? 아직 살아있었구나. 지금 와서 뭐하러?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울면서 엄마, 어디가? 하고 매달릴 때 어머니는 잠깐만 나갔다 올게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30년이나 되어버렸죠. 영숙은 당당하게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인 다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성호야, 오랜만이다. 많이 컸구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분노와 당황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영숙은 주변 친척들에게 인사했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 영숙이에요. 오랜만에 뵙네요. 친척들은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분배에 제 몫도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산 말이야. 법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집 남편의 부인이었어. 비록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정식으로 이혼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다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권리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혼자 모신 사람은 저인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와서 유산을 달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병문안이라도 왔어요? 영숙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법은 법이야.
내가 아내였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주변 친척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싸움터가 되어버린 거죠. 현실적으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키워주신 저한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당신이 떠난 뒤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래도 법은 법이야. 유산의 절반은 내 권리라고. 영숙의 말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친척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친척들은 법적으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영숙과 재혼 가족이 유산을 요구하고 나서부터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색해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고 남은 건 친척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척들마저 편이 나뉘기 시작했거든요. 큰아버지 뻘되는 성철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와서 유산 타령이냐? 하지만 작은 고모인 순이 고모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오빠 말도 맞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정식 이혼 안 했으면 아내 맞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법대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도리상 이건 아니지. 복잡하네, 정말.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유산 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평생 혼자 떠맡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절반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영숙은 제 말을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고생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린 아이 두고 떠나는 게 쉬웠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과거 일은 그만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합시다. 우리도 변호사랑 상의해봤는데 충분히 상속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변호사까지 준비해왔다고요? 아버지 장례식에 변호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성철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상가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고인이 눈을 감고 계신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영숙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삼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 식구였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순이 고모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살던 집까지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그 집을요. 집까지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집도 결혼해서 같이 살던 집이잖아. 내 이름은 없어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야.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덧붙였어요. 집값도 요즘 많이 올랐을 텐데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을, 아버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집을 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 방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끔 뭔가를 적어두시곤 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가방에서 꺼내봤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성호에게만 준다. 나를 끝까지 지킨 건 내 아들뿐이다. 2023년 12월 15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적어두신 글이었거든요. 급히 영숙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영숙은 노트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일기장에 쓴 낙서잖아.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어. 낙서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낙서라고 하세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제대로 된 유언장이어야 해. 공증도 받아야 하고 증인도 있어야 하고. 이런 건 그냥 개인적인 메모일 뿐이야. 재혼한 남편의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준비해 왔으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합시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글쎄, 아버지가 직접 쓴 거면 뜻이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론 어려울 것 같은데. 참 복잡한 일이 되었네.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조차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아버지를 버리고 간 사람과 나눠 가져야 한다니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법대로 하면 절반은 내 거야. 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버리다니요. 영숙의 유산 분할 요구로 친척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며 영숙 편을 들었고, 다른 분들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결국 법이 우선이라는 쪽이 많아졌습니다. 순이 고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성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영숙이 정말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적당히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고모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고모, 그럼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그건 그렇지만 법정 다툼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철 삼촌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30년 만에 와서 유산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 하지만 다른 친척인 명수 삼촌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형님 말씀도 맞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법대로 하는 거지. 감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모신 제가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영숙과 재혼 가족은 한쪽 구석에서 뭔가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나서 영숙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호야, 우리 조용히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절반은 안 되더라도 적정선에서 합의하면 어떨까? 재혼한 남편의 아들도 거들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정선이 뭐예요? 3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와서 적정선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도 이 집 식구였고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완전히 남이 아니라고. 남이 아니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아버지 아프실 때는 왜 남이었어요?
저 혼자 병원 다니고 간병하고 장례 준비할 때는 왜 남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다른 게 뭐예요? 아버지 돈이 생겼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때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 따져서 받을 건 다 받을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법정 투쟁까지 할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지 방에서 더 찾아본 물건들 중에 또 다른 노트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어요. 급히 가져와서 펼쳐봤는데 역시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나를 버리고 갔다. 성우만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성우에게 준다. 이 글을 영숙에게 보여줬지만 역시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적 효력 없어. 공증받은 유언장이 아니면 소용없다고.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번에 걸쳐 당신의 뜻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친척들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일로 밤새 싸울 수는 없잖아.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나중에 천천히 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요. 승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킬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법적으로는 영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밤늦게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저는 아버지께 송구스러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버지 뜻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숙의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정말로 변호사를 데려온 거예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다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상속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영숙 여사님께서 충분히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성철 삼촌이 물었습니다. 부부였던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별거했지만 정식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거든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버리고 산 사람이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집과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분도 상속인이시니까 협의해서 나누시면 되고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죠? 우리 말이 맞다니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30년 동안 아버지 버리고 살던 사람이 와서 재산 달라는 게 현실적이에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봐야 해요. 객관적인 사실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아버지 혼자 키워주신 30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속법상으로는 부부관계가 우선시됩니다. 영숙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성호야, 이제 그만 받아들여. 법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받아들이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집까지 팔아서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집을 꼭 팔 필요는 없어요. 집값을 감정받아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싫으면 팔아서 나누거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평생 살던 집의 절반 값을 현금으로 달라니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집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친척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성철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30년 만에 와서 집까지 팔라고 하는 게. 하지만 김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에 호소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영숙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도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이 고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호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니?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걸 남겨놓지 않으셨어? 저는 아까 보여줬던 노트들을 다시 꺼냈어요.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김 변호사가 노트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유언장이 되려면 자필로 작성하되 날짜, 성명을 명기하고 인감을 찍어야 해요.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하고요. 날짜랑 성명은 다 있는데요. 하지만 인감이 없고 공증도 받지 않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개인적인 노트는 유언의 의도로 작성된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봤지? 그냥 일기 쓰듯이 끄적거린 거야. 이런 걸로 유언장이라고 하면 웃음거리지.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웃음거리라고 하다니요. 웃음거리요?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쓰신 글을 웃음거리라고 해요? 정성스럽게?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코웃음 쳤어요. 법적 절차도 모르고 쓴 낙서를 정성이라고 하네요. 이때 성철 삼촌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지금 고인을 모독하는 거야? 돌아가신 분 뜻을 낙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담담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는 이런 감정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아버지를 평생 모신 제가 도리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이 대답했어요. 간단해. 집값을 감정받아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누든지.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내 문제야. 은행에서 대출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덧붙였어요. 못하시겠으면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강제로 집을 팔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아버지의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출을 받자니 제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법정에 가면 어차피 집을 팔아야 하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성호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마. 어차피 법정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 집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친척들도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법이 영숙 편인 상황에서 감정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통고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아봤지만 제 나이와 소득으로는 그런 큰 돈을 빌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친척들도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집값의 절반이라는 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장례식 때 조문을 와주셨던 김철수 아저씨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버스 차고지 관리자셨어요. 성호야, 안녕하냐? 아, 김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내 아버지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김 아저씨는 70대 연세에도 정정하셨는데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겨둔 거야. 만약에 일에 대비해서 말이지.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꽤 두꺼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김 아저씨의 표정이 심각해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걱정이 많으셨어. 혹시 자기가 죽으면 예전에 집을 떠난 영숙이 나타날까봐 말이야. 아버지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지. 가끔 술 한잔 하실 때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 내가 죽으면 영숙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성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이야. 김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걱정까지 하고 계셨다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2년 전에 이걸 내게 맡기면서 말씀하셨어. 내가 죽으면 성호에게 꼭 전해달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말고라고 하시더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제대로 공증받은 유언장.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인감도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 법무사의 확인도 받은 정식 문서였어요. 유언장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정남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박성호에게 상속한다. 나를 버리고 떠난 전처 영숙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성호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 진정한 가족이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언제 이걸 만드셨어요? 2년 전쯤이야.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할 무렵에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작성하셨지. 나도 증인으로 참석했었어. 김 아저씨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시더라. 영숙이 혹시 나타나서 성호를 괴롭힐까봐 미리 준비한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법무사한테 꼼꼼하게 물어보셨어. 그럼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인데. 법정에서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어. 저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영숙이 정말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할 때 주라고. 미리 주면 분실할 수도 있고 괜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김 아저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병원에서 나를 부르셨어. 김형, 부탁이야. 성호가 힘들어하면 그때 유언장을 꼭 전해줘. 내가 성호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니까라고 하시더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저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호야, 울지 마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김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맞서라. 내 아버지의 뜻이 담긴 유언장이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유언장을 꼭 껴안았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김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려요. 뭘 고마워해. 내 아버지랑 3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김 아저씨는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호야, 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성호가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김 아저씨가 떠나시고 나서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당당하게 살겠어요. 김 아저씨께서 가져다 주신 유언장을 받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멎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과 재훈 가족이 약속한 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김 변호사도 함께였고, 이번에는 아예 계약서까지 준비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성호야, 생각해봤어? 영숙이 당당하게 물었어요. 네, 생각해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합의서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은 매각해서 5대5로 나누고 예금도 반씩 나누는 걸로 했어요. 잠깐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김 아저씨께서 주신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숙과 재훈 가족의 표정이 궁금해졌어요. 또 무슨 일기장이야? 영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일기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김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유언장이요? 어떤 유언장인데요? 저는 공증받은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공증받은 유언장이네요. 영숙이 황급히 유언장을 뺏어서 읽어봤어요. 얼굴색이 점점 변하더니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 2년 전에 만드셨어요. 아버지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재혼한 남편의 아들도 유언장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죠. 당신들이 유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보여드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작성 형식도 완벽하고 공증도 제대로 받았네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영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상하잖아. 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30년 동안 아버지를 버리고 사셨으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가 부인이었잖아. 김 변호사가 영숙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유언장이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거든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억지를 부렸어요. 유언장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위조요?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위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거니까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철 삼촌이 유언장을 보시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 형님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네. 순이 고모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성우가 억울당할 뻔했네. 영숙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일찍 왔을 거야. 더 일찍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2년 전에 이미 결정하신 일이거든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에 이의 제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고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투로 말했어요. 성우야, 그래도 나는 내 엄마잖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안 될까? 저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라면 30년 동안 소식 없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제가 뭘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유언장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영숙과 재혼 가족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법을 들먹여도 공증받은 유언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우리도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를 했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미 2년 전에 정해진 거니까요. 영숙은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유언장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저를 보호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숙과 재혼 가족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분이셨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아버지의 정식 장례를 치렀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 기사님들, 동네분들, 제 친구들까지 와서 아버지를 배웅해 주셨어요. 김철수 아저씨도 다시 와주셨어요. 아저씨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는데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성우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효자로 자라줬다고 늘 자랑하셨거든.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다른 기사들한테 내 이야기만 나오면 몇 시간이고 자랑했어. 김 아저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도 성우가 잘 클 수 있었던 건 다 하늘의 도움이다. 내가 혼자서는 못했을 거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성우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낡은 버스 운전기사 모자, 수십 년 된 지갑,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려드린 그림들까지. 아버지는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쓰신 일기였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성우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영숙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성우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성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부담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성호가 첫 직장을 구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된다. 혹시 내가 없으면 성호가 외로워할까봐. 그래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성호가 결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이제 정말 안심이다. 하지만 며느리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성호가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성호가 매주 찾아온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온다.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효자를 두었을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만 생각하며 사셨던 거예요. 당신의 행복보다 제 행복이 우선이었고, 당신의 꿈보다 제 꿈이 더 중요했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성호야, 아버지가 먼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너를 키우는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겼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저를 맞아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에 대한 감사함 말이에요. 친구들이 가끔 놀러와서 말해요. 성호야,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마지막까지 널 생각해서 유언장까지 준비해 두시고. 네, 정말 감사하죠.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요즘은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버스 노선을 가끔 이용해봐요.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운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거죠.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운전하셨을지, 그리고 집에 기다리는 저를 생각하며 얼마나 빨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을지 생각해 보면서요. 영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동안 이런 훌륭한 남편과 아들 곁에 있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으니까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아온 거죠. 김철수 아저씨께서 가끔 안부 전화를 주세요. 성호야, 잘 지내냐? 내 아버지 걱정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의 동료분들이 여전히 저를 챙겨주신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에 더 열심히 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동료들도 성호 씨, 요즘 더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말해줘요.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곳들을 혼자 가보기도 해요. 동네 슈퍼, 작은 식당, 공원 벤치까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성호야, 잘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 말이에요. 오늘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리면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내일도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열심히 살겠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마치 나도 사랑한다. 성호야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거든요.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한 저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하고 올곧게 살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